내면의 나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때 파씨는 가장 인간적인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동물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에게 경험은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인데 이 역시 육체에 각인된 트라우마와 다트를 다스리기 위해 몸으로 경험을 섭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파시가 생각하는 동물원은 인간들에게 통제되고 영향받는 소수의 동물들이 있는 곳이다. 내면에 자리 잡은 압도적인 에너지의 다트를 통제해야 하는 그가 우리 안에 온순하게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를 잠식하는 불안, 자신의 의지를 벗어난 충동에 대한 두려움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을 통해 자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던 베르그송은 기억을 습관적 기억과 정신적 기억으로 나눈다. 두 기억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습관적 기억이 과거로 나아가는 반면 정신적 기억은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 따라서 두 기억은 주체의 의식 속에서 매 순간 서로 대칭적인 방향으로 갈라진다. 자아 형성에 관여하는 것은 후자인 정신적 기억이다. 정신적 기억은 파편 단위로 쪼개질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내면의 지속의 흐름을 부여할 수 있다. 베르그송의 이론을 토대로 한다면 나는 학대당한 트라우마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반복적으로 상기하는 과정에서 파시라는 분열된 자아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파시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복하여 상기시키는 습관적 기억의 일종의 셈이다. 이 지점에서 나에게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로 향하는 현재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분열된 자아를 하나로 통합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실존하는 존재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파시의 이야기를 듣는 제3자인 나에게 분열된 자아를 일깨워주는 인물은 파시의 동생인 기린이다. 파시의 동생 기린은 파시와 함께 외삼촌에게 학대를 당한 충격으로 여러 실어증을 겪었으며 현재도 삶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인물이다. 기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계획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밥을 먹으며 마음껏 울 수 있는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싶다는 이야기이다. 밥을 먹으려면 입을 벌리게 되고 입을 벌리며 울 수 있다는 논리로 운영되는 우는 레스토랑은 일반적인 울음이 아니라 통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파시는 우는 레스토랑의 첫 번째 손님이 되겠다는 말하는데 이 지점에서 기린은 파시를 찾는 나에게 파시는 어린 시절 키웠던 토끼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 순간 파시는 사라진다. 즉 나가 분열된 주체인 파시를 자각하고 두 자아가 하나로 합쳐지면 서사가 전환되는 변곡점에 우는 레스토랑이 있다. 나로부터 분열된 자아에 파시라는 애완용 토끼의 이름을 붙였다는 점에 미루어 나가 스스로를 양육된 인간이 아닌 사육된 짐승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짐승에게는 자신이 사육되는 환경에 대해 발언을 할 어떤 권리도 없다. 그것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가슴 부근에 털이 녹색으로 물든 백곰, 깃털이 빠져 볼품없는 모습을 한 타조, 페트병을 삼켜버린 하마 등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병적인 상태로 확인된다. 스스로를 짐승으로 여기며 목소리를 소개했던 나가 기린이 제안한 오노 레스토랑을 통해 독자적인 존재로서 발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분열되었던 또 다른 자아 파시와 통합되어 하나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인물의 자아가 분열되는 두 번째 경우는 주체가 사물이 되어 중심 자아를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또 다른 자아를 가진 존재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체가 사물이 되는 과정에서 중심 자아가 의식의 흐름을 잃고 파편화되거나 자아의 존재가 지워진 공백의 시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자아가 분열을 일으키는 또 다른 양상으로 판단하였다. 모자에 등장하는 삼남매의 아버지는 자주 모자가 된다. 일단 모자가 되면 언제 아버지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데다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서 모자 상태의 아버지가 의식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아버지로 돌아온 그가 모자로 존재하던 순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불명하다. 그러나 몇 가지 정황을 통해 아버지가 모자가 되는 원인을 추리해볼 수 있다. 아버지가 모자가 되는 시발점에는 삼남매의 할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 소설에서 그의 아버지는 사소한 일에도 체벌을 가하는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주목할 것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폭력이 아닌 이를 기억하는 어머니의 진술이다. 그의 어머니는 체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하지 않으며 방관자로 학대에 가담한다. 그 이유는 쓸데없이 꼬장꼬장한
남편은 상대로 말해봤자 입만 아플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3남매의 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와 이를 방관하는 어머니 밑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자의 아버지는 황정은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학대당한 유년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형의 인물이다. 자아 존중감은 자아와 혼용되기도 하는 용어인데 유아기에 가해진 학대는 주체의 낮은 자존감의 형성으로 연결된다. 자아 존중감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내적 자원이자 보호 요인이 기능한다. 개인의 인간관계, 행동 양식, 정서적 건강부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미래의 심각한 문제, 상처, 갈등 등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내적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기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3남매의 아버지는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인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 성장한다. 성인이 된 3남매의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모자가 된다. 문제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에서 결말부에 제시되는 추행 사건을 통해 사회화의 불화로 확장된다. 이와 같은 근거를 종합했을 때 아버지가 모자로 변하는 현상의 기제에는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불안정한 내면과 가족들의 기대로 대비되는 외부 세계와의 불화와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년기의 아버지가 모자가 되는 원인에 부모의 폭력과 방관이 있었다. 면 성인이 된 아버지가 모자가 되는 데에는 가족과의 불화라는 문제가 있다. 불화의 원인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흡출구나 옷차림을 한 실업자였고 때문에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하거나 사줄 수 없었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되며 어머니와 아내의 싸움을 말릴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으며 경찰서에서 누구도 자신의 발언을 들어주지 않아서 자식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가족에게도 사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어 존재가 부정될 때마다 모자가 된다. 양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사물을 소유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모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되레 인간과 사물의 관계는 역전되어 소유물에 결박된 인간은 모자에 소유당함으로써 소유물로 표현되며 소유물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소유의 결과로 소유자는 소유물 속으로 실종된다. 이 논리를 자아 분열의 문제와 연결지어 본다면 가치 잉여 생산물은 생산해낼 수 없는 아버지의 가계를 부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가족들과 불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점차 자아 존중감이 하락하여 희박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게 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가족과의 불화는 아버지의 자아 형성에 관여하여 모자로의 분열을 유도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도출된 결과로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의도는 개입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의도는 개입되지 않는다.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버지는 그 스스로 물건이 되어 소유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앞서 모자가 된 아버지의 의식 유무와 모자에서 인간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의식이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가 소설에서 불분명하게 조시된다. 는 점을 언급하는데 아버지가 모자가 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논리가 관여한다. 는 점에 미루어 모자가 된 아버지에게 주체로서 자아가 깃들어 있는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가장 또는 아버지로서 자격상실의 문제가 표면에 드러날 때마다 그는 사라진다. 사라진 아버지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은 정지하는데 모자는 사물이 이 공백을 메우면서 자격상실의 문제를 심화되지 않고 정지 상태로 귀결된다. 남진이는 황정은의 소설에서 인물이 사물로 변하는 순간 시간의 단락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 시간은 자연세계의 시간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심리적 차원의 시간으로서 일방향적으로 흐르는 한정된 차원의 시간을 벗어나 무한히 확장되는 무시간적 순간, 영혼의 한 측면이다. 자연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이 균형을 잃고 자기만의 시간 속으로 침잠해버리는 것으로 문제 상황을
모면하는 방식은 황정은의 다른 초기 소설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첫 소설집에 수록된 여편 소설 지에서는 F의 손톱을 먹고 F가 된 생지가 등장한다. 전래동화와 차이를 가지는 지점은 F가 아닌 F가 된 생지가 생지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것이다. 이도 이해할 수 있다. 보안과 효율을 따져가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역을 세워두고 F는 생지가 F로 변신할 수 있는 매개체적인 손톱을 깎는 일에 몰두한다. 지의 F처럼 모자의 아버지 역시 자본주의의 법칙으로 계측되는 시간을 거부하고 내면의 시간으로 빠져들어 시간의 확장을 꾀한다. 문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물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선택과 방법은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희박하던 인물의 존재를 환기함으로써 존재감을 확보하고 문제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타인과의 유대의 경로를 차단하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한다. 황정은의 일본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고립된 인물들은 사회관계망 속에 편입되지 못한 채로 타인과의 유대를 욕망하는데 이들에게 있어 시간은 일정한 단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무한한 것으로 인식된다. 무한한 시간에 갇힌 인물들은 주로 유령화자로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데니 드비토의 나카다의 나가 있는데 이들은 외로움에 시달리며 타인의 유대를 욕망하게 된다. 타인과의 유대를 욕망하는 인물들은 자연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환상이다. 환상의 존재와 불균형한 시간. 황정은의 소설에서 환상이 구현될 때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요소는 환상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문제이다. 황정은의 소설에서는 아주 많은 희한한 일들이 뭐 별 수 있느냐는 듯이 일어나고는 한다는 신양철의 말대로 황정은의 소설에 등장하는 환상적인 존재와 사건은 자연계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 인물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무심하게 받아들여진다. 남진은 현실의 원리에 위반되는 환상적인 일들의 경이도 당혹도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고서 주위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수용되어 버리는 과정은 토도로프의 분류, 경이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시적 환상으로 처리하기에도 애매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임의 인물들에게 현실과 환상을 구분짓는 일은 무의미하며 가능한 일도 아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인물들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삶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황정은의 소설, 특히 환상적 기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초기 작품군의 공통적 요소를 꼽자면 환상적 사건을 경험하는 인물들의 계급이 소외 계급층에서도 lumpen, 프롤레타리아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이들은 하반신이 마비되어 경제적 활동은 물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무기시 미래에 대한 목표나 구상 없이 단순 노동을 하며 홀로 하루를 보내거나 길짐승보다 나을 바 없는 급빈층의 삶을 살아간다. 한편으로 화자 스스로가 유령적 존재가 되어 비현실적 시공간에 위치하기도 한다. 나카하다 데니 드비토 신체적 문제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노동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인물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과잉 인구로도 측정되지 않는 유령적 존재로 사회관계망이 완전히 배제된다. 고립된 인물들의 행동 반경은 급격하게 축소되며 생활을 연명하는 데 필요한 활동 역시 필수적인 몇 가지로 제한된다. 단순화된 생활은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립된 인물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제와 내일의 반복으로 일식되며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는 선형적 시간은 의미를 상실한다. 무너진 시간의 감각은 고립된 인물들에게 일종의 영원성으로 인식된다. 해결책이 없는 현재 상황은 무한한 확장되어 그 끝을 알 수 없게 되며 인물의 현실 감각은 상실된다. 시간은 인간의 삶이 파악되는 기제로 시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물이 위치한 세계의 현실
환상, 인물이 망상 뒤섞인 카오스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환상적 존재는 놀랍거나 낯선 존재가 아니다. 황정은의 인물들이 환상을 받아들이는 무감각한 태도에 기저해서 내면으로부터 무너진 시간 감각으로 인한 현실 감각 상실이란 문제 상황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인물들은 자연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의 균형을 잃고 내면으로 침잠한다. 내면으로 침잠한 인물들은 현실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황정은의 인물들은 언제나 타인과의 유대를 꿈꾼다.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의지는 과거의 한때 유대를 나누었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발현된다. 모기 씨의 채시어는 고통상으로 어머니를 잃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침대에서 생활하게 된다. 채시어의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간병인 미호가 채시어를 돌본다. 처음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을 때 채시어는 침대 위에서 보내게 될 수많은 시간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의 삶은 그의 신체와 함께 훼손되어 버렸으며 마비된 다리로 다시는 걸을 수 없듯이 건강한 몸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삶은 사라졌다. 새로운 삶은 특정 계층 단위로 나누거나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무한성으로 다가온다. 채셔는 그러한 시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채셔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내야 하는 것이 되었다. 줄지 않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채셔가 선택한 일은 각종 사탕과 초콜릿을 조금씩 꺼내 먹는 것이다. 미호의 도움 없이는 배변 활동조차 시술을 할 수 없는 채셔는 오직 입속으로 단 것을 밀어 넣을 수 있을 뿐인데 채셔의 무능한 육체는 퇴화하여 영유아가 그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영유아로 태어나는 육체와 달리 채셔는 직립할 수 있었던 시절보다 더 강하게 등뼈의 무게를 느끼는 청년이기에 육체와 정신의 간극은 그 자체로 파국을 담지한 불안 요소로 기능한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인물을 공경에 빠뜨린 것은 구조적으로 통용된 자본의 논리이다. 인물이 자본주의 논리로 운영되는 사회와 불안을 일으킬 때 그들은 생사의 위기에 준하는 타격을 받는다. 채시는 마비된 몸이 아닌 마비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공경에 빠진다. 그의 간병인 미호는 움직임이 대단히 경제적인 사람으로서 숨조차 필요한 만큼만 쉬는 인물이다. 돈을 모아 턱을 고칠 것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노동하는 미호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간다. 아버지의 소식이 끊긴 채씨에게 의인화된 사회 논리이다. 채씨와 미호 간에는 어떤 유대가 쌓이지 않고 쌍방향적 소통 역시 불가능하다. 고립된 채셔는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없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지켜낼 힘이 없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셔는 잠을 잔다. 잠을 빠져드는 이것은 일종의 도피체인 셈이다. 채셔가 더 이상 잠을 들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모기가 나타났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환생이 발생하는 지점은 생사의 위기나 그에 준하는 문제 상황이 삶을 압도할 때이다. 생사의 위기에 준하는 문제 상황은 그들이 무용함이 폭로되는 순간이다. 바우만은 잉여의 의미를 여분 불필요한 무용함으로 정의하며 불합격품, 불량품, 폐기물, 쓰레기 등과 같이 의미론상의 공간을 공유한다고 말한다. 잉여인간은 그러므로 언제든 버려져도 무방한 인간을 뜻한다. 이들에게는 존재의 정당성이 없으며 사회의 사각지대에 호명되지 않는 유령적인 존재가 된다. 그 스스로가 자연의 법칙을 반하여 존재하는 유령의 비현실적인 존재와 사건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채셔 역시 허공에서 떨어진 모기의 존재에 대해 놀라거나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모기는 곤충과는 전혀 닮지 않았고 외관상으로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가상의 존재이다. 지점토 반죽 같았던 모기는 채셔의 생각대로 조용되어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어 간다. 모기가 벽에 얼룩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체가 된 이후 채셔에게 건네는 말은 다음과 같다.
나야 안녕, 안녕, 안녕 만나고 싶었어. 안녕, 나야 안녕. 안녕 나야. 왜 만나려고 왔는데 왜 만나주지 않아? 안녕 흐흐 안녕. 모기는 안녕이란 단어를 반복하며 집요하게 말을 건다. 이 과정에서 황정은의 특기로 분류되는 리드미컬한 문체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짧은 단어나 의성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만들어내는 리듬은 듣는 이를 하여금 의미 포화를 경험하게 만들며 의미를 상실한 기포에 반복되는 음으로만 감각하게 만든다. 의미포화 현상은 황정은의 다른 소설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하는데 이는 주체가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와 이동하기 위한 일종의 주문처럼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채시는 모기가 나타난 순간부터 정신적으로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모기 외형을 감싸는 방고체의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소설에서 방고체의 세계는 젤라틴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끝나는 지점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푸른 방고체의 풀로 묘사된다. 방고체의 풀 속에 잠기면 채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끌려가면 잠겨서 눈을 굴리며 너울거린다. 모기가 내킬 때 침대로 돌려보내진다. 이 과정에서 채셔에게는 시간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 공백은 미호와의 불화로 이어지는데 채셔가 경험하는 모기가 악을 쓰는 세계와 미호가 감각하는 채셔가 울고불고 이상한 말을 해대는 세계가 겹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채셔가 모기로 인식하는 집요하게 말을 거는 어떤 존재는 미호를 통해 기상한 소리를 지르는 채셔 자신으로 정의된다. 채셔가 현실세계에서 그 스스로를 소거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기라는 환상적 존재를 대체자로 내세우는 것은 황정은의 현상이 작동하는 하나의 논리인데 앞선 절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환상적 이동으로 주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미봉책이며 또 하나는 희미했던 주체의 존재감이 회복되는 것이다. 얼룩에서 떨어져 나온 모기는 채셔에게 나야 안녕 안녕 만나고 싶었다는 천말을 내며 바라하는 나와 만나고 싶었던 너를 정확하게 지목한다. 모기와 나는 구분된 존재이며 모기가 아닌 나라는 의식의 주체로서 채셔는 존재감을 회복한다. 문제는 황정은의 환상이 주체에 의지하는 별개로 일어나는 비의도적인 환상이라는 데 있다. 채셔는 집요하게 말을 거는 모기를 거부하는데 이는 모기의 발생 시점에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주객이 전도되며 채셔의 일상을 흔드는 모기가 야기하는 위기감 때문이다. 모기는 채셔의 상실된 현실감각으로부터 만들어진 또 다른 채셔이지만 이제는 모기가 채셔의 일상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소설에서는 일단 방고체의 풀 속에 잠기면 채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서술한다. 채셔는 모기를 대체자로 세워두고 내면으로 침잠하며 그동안 모기는 밤새도록 악을 쓰며 뭔가를 외치고 울고불고 이상한 말을 해대면서 미호를 괴롭힌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채셔의 바라는 의식 이면에 잠재되어 있던 욕구를 제어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모기의 행동은 채셔가 모기의 인사를 거부할수록 점차 과격해지는데 이는 채셔의 말을 이상한 말, 괴상한 말로 치부해버리는 미호를 향한 채셔의 과격한 행동과 병치된다. 모기가 불러오는 파국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묻는 채셔에게 답하는 미호의 말을 통해 정점으로 치닫는다. 미호는 채셔에게 적게 먹고 적게 배설하며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과 배설, 욕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의사소통의 수단인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미호에 의해 채셔는 인간으로서 존재를 부정당하게 된다. 존재의 무용함이 타자의 시선을 통해 폭로될 때 채셔는 진정으로 혼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한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환상이 동원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인간의 육체의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인 유령, 화자의 목소리를 소환할 때이다. 주체로서의 존재를 위협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밀봉책으로 환상을 사용하는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유령 화자들은 애초부터 구조의 바깥에 위치하며 그 존재의 진위조차 불확실한 인물이다. 주체의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차이 속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유령 화자는 타인에 의해 발견될 수 없으며 그 목소리가 타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발언권을 가질 수도 없다.
유령으로 존재하는 인물들은 살아있는 타인과 유대를 쌓을 수 없는 고립된 공간에 위치한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고립은 당위적인 일로 파악되지만 유령화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어딘가에 닿고자 하는 일념으로 살아있는 자들 겉을 맴돌거나 생전에 유대를 쌓았던 인물을 떠올리며 과거의 기억에 매달린다. 유령화자의 시간은 크로노미터의 척도로 계측할 수 없고 그 시작과 끝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룸펜 계급의 인물들이 침잠하는 내면의 시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유령화자에게는 돌아갈 현실의 세계가 없으므로 그들에게 시간은 오직 극대화된 정신의 활동으로 채워진다. 베르그송이 인간 내면의 세계를 정신적 기억 영역과 연결지어 설명할 때 중점으로 두는 것은 지속의 촉성이다. 내면의 세계는 순수 지속의 세계인데 지속은 기억을 통해 부여되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이 말하는 기억은 과거의 한 시점에 묶인 정지된 순간이 아니다. 기억은 그 자체를 팽창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일반적으로 유기체적 긴 기억의 활동은 질서가 필요한 현실 세계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유령화자는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 세계로부터 탈각된 존재들이므로 현지적 지각이 아닌 정신적 기억의 극단적인 팽창을 통한 실존적 영역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데니 드비토의 화자인 나는 펭귄맨이었던 배우의 이름에 대해 생각하던 중에 유령이 된 자신을 발견한다. 유령인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인이었던 유도 씨의 몸 이곳저곳에 붓거나 집에 머무르며 유도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러나 유도 씨와 나가 한 공간에 있게 되어도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다.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도 씨에게 닿고자 하는 나의 욕망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은 황정은의 소설에 등장하는 유령 화자를 충돌이 제거된 존재,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와 부딪히고 대면함으로써 함께 있을 기회가 배제된 자로 정의한다. 침묵을 강요당하는 인물들은 황정은의 소설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다른 사람에게 호명될 일이 없어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두리안, 간병인 미호로부터 조용히 있을 것을 요구당하는 채셔. 같은 인물들이 예가 될 수 있다. 침묵을 강요당하는 인물들은 목소리를 박탈당한 하위 주체로 대변되는 사람들이다. 유도 씨는 세면대를 닦던 중에 유라하고 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답하는 나의 목소리에 그에게 닿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유라라는 이름은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한다. 반복적인 호명 속에서 유라라는 말이 담지하고 있던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무의미한 두 음절의 기호가 된다. 유령 화자를 주변 부적 인물로 이해할 때 이름을 상실하고 호명될 기회가 사라진 이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유도 씨 몸에 붙어 어깨와 목에 부담을 주거나 운전 중에 유도 씨의 발을 끌어당겨 교통상을 당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모처럼 유도 씨의 시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의 계속되는 시도에도 유도 씨의 삶은 큰 곡절 없이 흘러간다. 유도 씨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사를 하며 늙어가는 동안 나는 내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유도 씨 곁에 머무른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인간의 존재감은 세계의 관계망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파악된다. 관계망 바깥으로 탈각되어 고립된 상황에 놓인 인물은 그 자체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다.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인물들이 타인과의 유대를 욕망하는 것은 생존 본능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데니 드비토를 단지 유령이 되어서도 연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랑, 이야기로만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이 흘러가고 탄생, 죽음, 탄생의 삶의 고리가 반복된 시간 동안 오직 주체로 존재하기 위해 투쟁한다. 소설 내에서 그려지는 유도 씨를 향한 나의 집착은 동시에 희박해져가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다. 그러나 유도 씨는 미라라는 여자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뒤로 유라하고 말하는 것을 그만둔다. 그리고 평생 동안 유라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나는 잔잔잔잔 하고 돌아가던 유일한 냉장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냉장고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황정은의 인물들이 세계의 관계망 속에서 존재를 확인할 때 상호작용하는 대상은 타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물들은 자신이 속한 공간과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과도 상호작용하며 존재감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도씨의 삶은 점점 유라와 함께 했던 시공간을 벗어나 유도씨는 아내 미라, 딸 양과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가구와 식기를 비롯해 끊임없이 교체되는 물건들의 값을 지불하며 새로운 삶을 꾸린다. 생전에 키웠던 고양이 복자가 죽었을 때 나는 유도씨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남의 집 거실 한 구석에서 염치고 뭐고 없는 한 조각의 다시마처럼 바싹바싹 묵어가고 있을 뿐이지. 난 유도씨의 삶 한편에서 희미하게 존재한다. 황정은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변부적 존재가 스스로를 경외할 때 사용되는 지식 대명사를 비롯한 여타의 단어들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신을 호명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들은 그러나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다. 있지만 없는 혹은 없지만 있는 존재로서 그들은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고 유령적 존재가 되어 연명한다. 얼마 되지 않은 원령이던 나는 유도씨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데 겨도 실패하면서 사라지더라도 원령으로서 유도씨와 함께 사라지고 싶다는 소망마저 포기한 채 어째서 여기 있는 걸까? 벌을 받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유령으로서의 타인에게 닿을 수도 사라질 수도 없는 딜레마적인 나의 상황은 주변무적 인물들에게 존재 그 자체가 투쟁이 되는 열악한 환경에 투영되어 있다. 나를 잊고 삶을 영위하는 유도씨 곁에서 나는 점차 지워진다. 여느 지점으로부터 나는 나라는 의식을 주체를 벗어나 단지 유도씨를 향한 열망으로 존재한다. 나는 유도씨가 보관해둔 나의 사진을 통해 일순간 윤곽을 회복하지만 곧 희박한 상태로 돌아와 그의 몸에 붙는다. 나는 죽음을 앞둔 유도씨가 자신처럼 유령이 되어 혼자 남지 않고 말끔히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고립된 존재가 감내하는 가혹한 쓸쓸함을 사랑하는 이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펭귄맨 역을 맡은 배우의 이름이 데니 드위토였음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연결된다. 황정은의 인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타인의 이름을 간직하는 것은 실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나와 그분들은 타인을 기억하는 일은 동시에 나를 기억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죽음을 맞은 유도씨가 긴 시간을 지나 마침내 유라하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상실했던 자신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타인과의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투입된 환상적 존재는 현실의 시간과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욕구를 달래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어 유령이 되거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침잠하여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 완전히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황정은의 인물들의 욕망은 자신을 호명하지 않는 사회관계망 밖으로 탈각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회관계망으로 편입되어야만 한다. 인물들은 자연적 시간과 경험적 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투쟁한다. 그들이 보편화와 일반화로 개인을 위협하는 자연적 시간에 대항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자기 서사의 창출이다. 유대하는 인물과 자기 서사, 도시 빈민으로 주변적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황정은의 인물들에게는 일상을 영위하는 일이 곧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그들의 투쟁은 사회구조 안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곧 그렇게 되리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촉발된다. 인간의 가치가 상품 생산 능력과 구매력으로 측정되는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 존재의 당위성을 상실한 그들은 희박한 존재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대해진 내면과 상실된 현실, 감각 이야기는 불균형을 직시하고 무너진 시간,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근대 이후 특정 단위로 측정되는 자연적 시간과 주체의 인간적 경험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경험적 시간, 대립은 불가피한 일이 된다.
인간의 삶은 대립하는 두 시간과의 상호작용 속에 파악된다. 그러나 외세한 현실과 비대해진 내면의 불균형으로 자연적 시간과 경험적 시간의 결합 작용이 불가능한 환경은 내 인물들은 자연의 시간에 대항하는 개인의 시간을 구축할 수 없고 따라서 대립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신수정은 황정은 소설 속 인물들의 상실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인물들은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지만 개인이 감지하는 시간은 언제나 애초에 그 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물들이 겪는 상실의 크기는 전 생애를 재조직하는 절대 기억의 범주에 속한다. 다수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인물들의 트라우마와 그 증상들은 인물들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내면으로 침장하여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관점을 가진 자아는 흔들리며 분열되거나 사라진다. 능동성을 상실한 인물들이 몰두하는 세계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회피책일 뿐이기 때문에 파국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시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유된 시간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자아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편 곡도와 살고 있다의 인물 진은 스스로 고립된 삶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비대한 내면으로 침잠한 황정은 소설의 일군의 인물들과 공통 선점에서 비대한 내면으로 침잠한 황정은 소설의 일군의 인물들과 공통 선상에 놓여 있지만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듭된 시도를 통해 얼마간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곡도와 살고 있다의 지는 친구 파씨로부터 곡도를 선물받는다. 곡도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생물로 사육에 실패할 경우 특정 어휘 또는 미소, 그림자, 눈꺼풀과 같은 신체 일부를 분실하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곡도의 사육은 식사와 화장실, 놀이로 이루어지는데 지는 놀아달라고 보채는 곡도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곡도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지만 지의 이야기는 곡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지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것저것 얘기해 보려고도 시도하지만 잃어버린 말들이 너무 많은 탓에 번역이 실패하고 만다. 소설에서 지는 도시 외곽에서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인물로 묘사될 뿐 7시 32분 코끼리 열차에 수록된 다른 한편의 인물들에게 포착되는 유기에 대한 공포, 학대 트라우마, 불안정한 자아의 양상 등과 같은 특정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가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닌 공포조차 느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곡도와 살고 있다. 함께 수록된 타 소설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보다 심화된 지침에 쓰인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가 침묵하는 인간이라는 데 있다. 황정은 소설에서 침묵은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실존의 여부를 결정하는 메타포로 기능한다. 지는 침묵하는 자이며 동시에 그 존재를 스스로 소거하는 인물이다. 지는 타인과 충돌하는 일을 꺼리며 언제까지나 조용히 혼자서 이것저것 해결하거나 놓아둔 채로 지내는 삶에 만족한다. 지의 일상은 샤워를 할 때 몸을 씻는 순서마저 정해져 있을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같은 행동의 반복을 통해 굳어진 습관으로 채워진 일상에서 주체적 사고의 능동적 행동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타인과 유대를 쌓지 않으며 반복적인 행동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실존적 경험을 쌓아가는 주체로서 고유한 지는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 이러한 지의 상황은 소설 도입부에서 주객에 전도된 듯한 지와 파시의 행동과 냉장고에 남아있는 곰팡이가 피고 상한 음식 재료를 통해 가시화된다. 결과적으로 황정은 초기 소설의 다른 인물들과 지가 달라지는 지점은 주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 때문에 지는 정신분열을 일으키기도 사물을 변신하지도 않지만 그 때문에 실존의 문제에 있어 한층 심화된 위기에 봉착한다. 지는 자신이 말을 잃고 침묵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허공에 몇 개의 점을 찍고 A와 B와 C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보자. 누군가 B라는 말을
말했을 때 말이라는 현실은 B라는 점이 아니라 A에서 B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선분이었다. 말은 결과가 아니라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며 다시 C로 가는 과정이자 노력이잖아. 이것이 지가 가지고 있는 맥락의 이미지라는 것인데 아무리 간단히 말해도 듣거나 말할 때가 지는 그것에 사로잡히는 거였어. 공들여 선분을 긋듯이 맥락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거였어. 생각을 거듭할수록 머릿속에 말은 넘치고 A와 B가 벌어져 마침내 지는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였어. 거기다 A와 B의 위치 작업, 위치가임으로 상정된 두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설명하고 파악해야 할 맥락이라는 점은 전방위로 늘어나는 셈이잖아. 또 거기다 그 맥락 속엔 스스로 알지 못하는 숨겨진 맥락이라는 것도 있을 테니까. 지는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 맥락에 대해 회의감으로 침묵을 선택한다. 침묵의 시간을 보낸 지는 이미 많은 말을 잃었으며 이제는 말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말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말할 것이 없어서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처한다. 그런 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곡도는 그 자체로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곡도의 사역에 실패했을 경우 곡도는 곡도로서의 특징을 잃고 보온의 동물화 단계에 접어들며 사유자 역시 같은 비중의 분신이라는 현상을 겪게 되는 건데 지는 곡도를 기르는데 실패하고 있는 아랫집 여자와 곡도로서 특징을 잃은 것으로 보였다. 여우 3마리를 목격하고 점차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황정은이 소설에서 실현은 인물의 실존적 위기와 연결된다. 곡도 사육에 실패할 경우 분실하게 되는데 자신감은 사전적 의미로 자신이 있다는 느낌을 가리키며 그림자 역시 실존의 의미를 담지한 상징물이다. 곡도의 사육 실패가 이야기하는 분실은 곡도가 보통의 동물이 되듯 사육자 역시 의심되는 주체로서 고유성 박탈됨을 뜻한다.